4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불교가 수용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찰이 건립이 되고 불교 회화도 이제 많이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이 삼국시대에는 주로 이제 무덤 안에 그려진 벽화 뭐 이런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고, 통일신라 시대 경우에도 화엄경 변상도 그 한 점, 그것도 아주 단편으로 남아있는 이런 화엄경 변상도 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제 고려시대 이후가 되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불교가 이제 성행하면서 또 많은 불화들이 이제 조성이 되었고, 또 오늘날 남아있는 대부분의 불화는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려시대 불화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불화라고 하면은 당시 뭐 중국 또는 일본 이러한 주변의 그 국가에서조차도 가장 최고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칭송할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고려 때 이렇게 최고의 그 불화가 조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고려 500년간 불교를 국교로 했던 적은 없죠. 그렇지만은 그 고려인들의 생활 또는 종교 이런 데서는 뭐 절대적으로 이제 불교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를 불교 국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려가 개국이 됐던 시기는 918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태조 왕건이죠. 왕건은 고려 개국 이후 다음 해부터 그 수도였던 개경에 사찰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919년 한 해만 해도 10개나 되는 사찰을 만들게 됩니다. 10개 하면 뭐 그렇게 뭐 많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개경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렇게 큰 곳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 10개 사찰은 모두가 왕실에서 창건한 그러한 그 최고의 사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계속해서 920년부터 94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려사의 기록에 보면 무려 500여 개의 사찰을 창건했다는 이러한 기록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사찰의 창건이라는 것은 그 안에 봉안이 되는 불상, 또 불화, 탑 이러한 것이 함께 조성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고려 초부터 얼마나 그 불교 회화 또는 불교 미술의 조성이 활발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그 호국불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가 나라를 그 지켜주는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고려시대에는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 번은 그 침입했었던 아주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외적들이 침입했을 때 이 고려에서는 뭐 창이나 칼을 만들고 병사를 조련하는 이런 일 이외에 바로 대장경을 조판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나라를 지키기도 어려운데 무슨 대장경을 파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현종 때 거란이 침입했을 때 대장경을 만들고, 또 이어서 그 나중에 이제 고종 때 몽고가 침입했을 때 이 13세기에도 또 한 번 대장경을 조판을 하게 됩니다. 이 대장경을 만든다고 하는 이 행위는 그 단순하게 보면은 이 목판을 이제 제작해서 찍어서 경전을 만든다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지만, 결국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경전을 만듦으로써 그러한 가피에 의해서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불교를 중심으로 했던 이 고려의 그런 신앙이 바로 이 불화를 이제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그와 같은 배경이 또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려는 가히 국가 불교 법회 시대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주도의 법회가 아주 활발하게 개최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고려사를 보면 500년,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한 1, 200년 사이에 무려 1000여 회나 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법회에는 어떤 때에는 뭐 외적이 침입했을 때 외적을 물리쳐 달라는 그러한 기원을 갖고 열리기도 하고, 뭐 단순하게 전염병이 돈다 하면은 이러한 전염병 퇴치, 또 비가 안 온다, 뭐 기근이 들었다 할 때도 이 바로 부처님을 모시고 이제 행사를 하는 이제 불교 의식들이 많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불교 의식을 할 때면은 바로 이제 거기에 그 중심적인 이런 불상이나 또 존상을 모셔놓고 예불을 드리게 되는데요. 뭐 만약에 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나한제를 열어서 나한의 신통한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런 법회도 열리게 되고요. 또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사천왕 도량이라든가 이런 그 호법 신중을 모시는 그런 법회를 열게 됩니다. 이 법회에 따라서 이 소용되는 그런 불상, 불화도 함께 조성이 되는데, 어떤 데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수십 점의 불화, 또 수십 개의 불상을 늘어놓고 법회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아마 이러한 그 법회에 소용되는 또 불화 역시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젊은 분들은 내 집 장만 또는 좋은 차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웬만큼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뭐 전원주택 이런 걸 굉장히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고려시대 때는 소위 원당이라고 하는 이런 사찰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요. 왕실들은 물론이고 귀족이나 심지어 그 공무원에 해당되는 관인들까지도 뭐 굉장히 많은 원찰들을 짓게 됩니다. 원찰은 말 그대로 기원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뭐랄까요, 가서 이제 기원 예배를 드리거나 그래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세워지는 사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당에도 역시 불화 또는 불상을 모셔놓고 예불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남아있는 불화 가운데는 바로 이런 원당 원찰용 불화도 이제 상당수가 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고려시대는 또한 그 기복불교가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사상, 철학 이런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믿기도 하지만은, 또 일반인들은 단순하게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절을 함으로써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이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이러한 그 불교로 뭐 어려운 이런 교리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러한 불교로서 이제 그 신앙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부모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불화를 제작하고, 또 뭐 아들을 낳게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도 뭐 수월간음도라든가 이런 많은 또 그림들을 이제 만들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고려 초부터 시작이 된 숭불, 왕실의 이제 숭불, 또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로 확산되어 나가면서 이 원당이나 원찰의 그런 건립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불교가 갖고 있는 호국불교적인 성격 또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복불교적인 성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수의 불화가 조성될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그 기록에서
확인되는 그 사찰의 수만도 3,500여 개가 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기록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기 시골에 산골에 있는 이런 조그만 사찰까지 합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많은 사찰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사찰에 봉안되는 예배 대상으로서의 불화 역시 굉장히 많이 이제 조성이 되었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려 시대는 그 불교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제 많은 불화가 만들어졌지만, 그 현재 남아 있는 고려불화는 약 160에서 170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불화가 조성될 수 있었던 기반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을까? 사실 예전에 저희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고려불화 하면 그냥 100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전히 이 전체적으로 고려시대 때 조성된 불화의 수에 비하면은 형편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것도 고려 500년 동안 이렇게 걸쳐서 다 골고루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고려불화는 마지막 100년간 13세기 말에서 14세기 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들이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시대는 거란이라든가 몽고 이러한 침입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찰들이 이제 불에 타고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가간에 봉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외란의 침입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160-70점의 고려 불화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박물관, 또 개인 소장, 또 사찰 등등의 이제 이 160-70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120여 점의 그 불화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이렇게 불화가 많이 이제 건너간 이유는 아마도 처음에는 그 외구들의 침입에 의해서 이제 사찰에서 이제 약탈된 그런 불화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또 고려 불화들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상당수가 유출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그 구한말 또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이 시기에도 또 많은 불화들이 또 거래를 통해서나 이렇게 또 일본을 비롯한 여러 곳으로 이제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고려불화가 이제 분산돼서 남아있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그 불화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는 옥션을 통해서 또는 기증을 통해서 이제 고려불화들이 이제 국내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삼성미술관 리움이라든가 호림박물관 또는 대학박물관 또 개인 소장 이렇게 등등 한다면은 아마 그 최소한 한 30여 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제 미국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불화들입니다. 또 이상하게도 미국에는 이 서부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고려 불화들은 되게 이렇게 동부에 집중돼서 남아 있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그리고 이 보스턴의 보스턴 박물관이나 하버드 대학 포그 뮤지엄, 또 뉴욕의 브루클린, 또 개인 소장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미국 사람들이 또 미국의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려 불화를 수집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경우에는 물론 개인이 구입을 한 것도 있고요. 또 대개는 구한말에 미국에 있었던 일본 골동상, 일본 골동상에서 이제 구입한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고려불화를 헐값으로 또는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 이것을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또 박물관 개인에게 이제 파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미국에도 이제 이렇게 남아 있고요. 또 유럽에도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점의 불화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 현재 남아 있는 고려불화의 수는 160, 70점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고려불화는 160, 70점이지만 사실 이렇게 주제별로 불화를 쫙 나누어 보면 굉장히 주제가 한정이 돼 있어요. 160, 70점 가운데 거의 한 120여 점? 20점 정도는 소위 정토계 불화입니다. 정토계 불화라고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그린 그림과 또 관음보살, 지장보살, 이제 이러한 존상을 그린 그런 불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미타불은 돌아가신 분들을 서방에 있는 극락 정토로 맞이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관음보살은 현세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란에 부딪혔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제 그것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들의 그 어려움을 구제해 준다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지장보살은 그 사후에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구제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은 아마 가장 누구나가 원하는, 또 가장 널리 시당이 됐던 이제 그런 존상들이죠. 그래서 아마 고려시대에도 뭐 이러한 그 정토계의 불화들이 많이 조성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또 다른 그런 그림들도 꽤 남아 있습니다. 뭐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 16나한을 함께 그린 그림이라든가, 또 석가모니의 500제자, 500나한이죠. 500나한을 그린 나한도도 있고, 또 미륵불이 이 세상에 하생해서 이렇게 설법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미륵하생경 변상도도 남아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약사열애, 뭐 비로자나불 등등 이제 작품들이 남아 있고요. 또 기록에 의하면은 이 스님들의 초상화, 진형이죠. 뭐 진형을 비롯해서 뭐 그 밖에 다양한 이런 주제의 고려 불화들이 이제 그려졌다고, 이제 조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려 불화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미타 불화입니다. 아미타 불화는 현재 약 60여 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방 극락 정토에서 아미타불이 설법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린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어떤 경우에는 이 대좌에 앉아서 한 손은 올리고 한 손은 내리고 혼자 설법하시는 아미타 독전도도 있고, 또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대세지 보살과 함께 이 삼존으로 설법하는 모습도 이제 그려졌습니다. 또 이 아미타불과 8명의 보살, 우리가 흔히 8대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8보살과 함께 서방 극락 정토에서 설법하는 이런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그린 그런 고려불화들이 다수가 남아 있습니다. 불화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섬세한 이런 필선으로 이제 금을 또 많이 사용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아마도 이 그림들은 대개가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세로 길이가 한 1m 그 정도인데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원을 담아서 이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원당이라든가 또는 법회를 할 때 쭉 늘어놓고 이렇게 예부를 드렸던 아마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아미타 3존도와 아미타 9존도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리고 8존도의 경우에는 관음과 대세지 이외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금강장, 제장애 이렇게 8보살과 함께 이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아미타불화 가운데는 소위 내영도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내영도는 올레자에 맞이할 영자 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방에서 임종자를 맞이하러 내려오는 이러한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로 아미타 내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정면을 향해서 설법하는 것 같은 이러한 그림과 달리 직접 서서 한 손을 내밀고 임종자를 맞이하러 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혼자서 부처님 혼자서 내려오는 그러한 독존 내영도도 그려졌고요. 또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함께 대세지보살을 함께 해서 이렇게 임종자를 맞이하라고 오는 또 3존 내영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8대보살이죠. 관음, 또 대세지보살, 그리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금강장보살, 제장애보살 이렇게 8보살들과 함께 내영하는 아미타 9존 내영도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미타 불화만큼 많이 그려졌던 또 불화는 관음보살도입니다. 관음보살도는 현재 한 40여 점의 작품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방울 같이 생긴 이런 광배 안에 서서 한 손으로 버들가지를 들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 선제동자죠. 선제동자와 함께 표현되는 이런 그림도 있고 또 바위 위에 앉아서 선제동자를 맞이하는 모습의 관음보살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대자 대비에 정말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갖고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그 원을 다 들어준다고 하는 이 천수천안 관음도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관음도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그 관음보살도 가운데 가장 많이 조성이 되었고 또 널리 알려진 그림은 바로 수월 관음도입니다. 조금 전에 그 보셨던 그림 가운데 중앙에 있었던 바로 그 불화인데요. 이 수월 관음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보타라카 산에 그 거주하고 계신 수월 관음을 관음보살을 선제동자가 방문해서 설법을 청하는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하면은 이 관음보살은 남쪽에 있는 보타라카 산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음의 주처 보타라카는 온갖 보배로 꾸며졌고 지극히 청정하고 막 꽃과 과일이 풍부하게 열리는 그런 숲도 있고 또 연못도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바로 금강보석이라는 이러한 대자 위에 이제 관음보살이 결가부자하고 앉아서 중생들의 이 여러 가지 이제 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바로 선제동자의 방문을 받아서 또 설법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제동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화엄경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법계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53명이나 되는 그런 선지식들에게 이제 법을 청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선제동자가 이 28번째로 만났던 분이 바로 관자재보살, 즉 관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관음보살이 선제 동자를 친견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낸 것이 바로 수월관음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월관음도는 몇 가지 그런 요소들을 이제 갖고 있어요. 중앙에는 관음보살이 이렇게 바닷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관음의 뒤쪽으로 또는 아래 보이는 이 거칠은 암석, 이것은 바로 보타락가산, 관음이 거주하는 보타락가산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관음이 앉아서 한 손을 내밀어서 흰 염주를 들고 앉아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요. 관음의 머리 그리고 몸 주위로는 커다란 이런 광배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원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관음의 뒤에는 대나무가 이제 두 그루가 이제 솟아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그루가 표현이 되지만 이 중국에는 뭐 둘 내지 세 그루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바로 관음의 앞에 바위 위에 놓여 있는 이러한 물병입니다. 이 물병은 정병이라고 하죠. 바로 깨끗한 물을 담는 병입니다. 이 정병을 다른 말로 감노병이라고도 불러요. 감노, 단이슬입니다. 그래서 단이슬은 우리가 정말 목이 말랐을 때 뭐 황금을 준다고 해도 반갑지가 않아요. 이때 필요한 것은 한 방울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생이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을 마치 감노처럼 베풀어 주시는 이런 관음보살의 이제 대자대비의 그런 성격을 바로 이 정병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병은 또 하나 관음보살의 지물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근데 이렇게 꽃이 꽂혀 있어요. 나무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웬 무슨 꽃꽂이를 해놓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 꽂혀 있는 것은 버들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쁜 장미꽃도 아니고 버들가지를 이렇게 꽂았을까? 이 버들가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치병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병에 있는 물로 중생들의 목마름 또 여러 가지 갈구하는 이런 것을 들어주고 또 이 버들가지로 중생들의 병을 마음의 병, 육체 병을 치유해 준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지금 관음보살이 이렇게 앉아서 아래쪽을 향해서 시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쭉 따라가 볼까요? 아래로 쭉 가면 조그마한 동자가 보입니다. 동자는 무릎을 약간 굽히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이 관음보살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바로 선제 동자입니다. 그래서 선제 동자가 보타락가 산에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 설법해 주기를 청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미타 관음보살과 함께 많이 그려졌던 그림은 지장보살도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관음과 지장을 2대 보살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선생님들처럼 신도 분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지장보살하면 지옥에서 우리를 구제해주는 보살 뭐 이런 것을 이제 쉽게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지장보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반 보살 같이 뭐 보관을 쓰거나 화려한 영락으로 이렇게 뭐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영락을 하고 있지 않고 어찌 보면 그냥 스님 같죠. 그렇죠? 그래서 스님처럼 이 승려머리를 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이 중앙 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때로 두건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한 손에는 보주, 여의주를 들고 중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이제 이런 것을 상징을 하게 되고요. 이 한 손에는 또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게 석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장을 들고 항상 그 지옥에 이제 갇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을 이제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장보살은 혼자 그려지는 독전도의 형식으로도 또 여기 협시, 도명존자, 무독기왕과 함께 삼존으로도 그려지고 때로는 또 지옥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심판하는 시왕, 또 이들을 또 재판을 보조하는 뭐 판관, 또 죽은 사람을 잡아오는 지옥 사자, 뭐 이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권속들과 함께 이제 그려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권속들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삼전도의 경우에는 승려 형상의 도명존자, 그리고 왕 모습의 무독귀양이 항상 지장보살을 협시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지장시왕이라고 하면 10명의 왕, 그쵸? 10명의 왕, 그리고 재판관, 또 지옥 사자, 뭐 그 외에 그 사천왕, 범천, 제석천, 또 도명존자, 무독기왕이 함께 표현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처님의 500 제자를 그린 500 나한도입니다. 500 나한도라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500점이 한 세트가 돼서 이제 그려졌는데요. 물론 지금 다 남아있지는 않고요. 뭐 한 15점 정도가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보았던 고려불화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이 채색을 극도로 배제하고 이 먹과 선으로서 이제 그린 이런 그림입니다. 아마 500명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이 수행하는 승려들을 그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 먹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렸을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이 500나한도는 그 1235년에서 1236년에 이르는 2년 동안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래 화기가 이제 일부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화기에 의하면은 어떤 때는 그 뭐 왕세손이 태어나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외적의 이제 침입으로부터 이제 구해달라는 그런 침입을 막아달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35년 6년을 즈음한 시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몽고의 침입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국난의 시기를 맞아서 이 나한도를 그리고 또 나한의 힘을 빌어서 외적을 물리치고자 했던 이제 그러한 소망도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00나한을 하나하나 그린 그런 그림이 조금 전에 보셨던 작품이라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한 폭의 비단에다가 500명의 나한을 함께 그린 500나한도입니다. 일본 교토의 그 지오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중앙에는 이 석가모니 그리고 문수 보현 이렇게 석가 3존이 이 동굴 같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 계신 모습들이 있고 그 주위로 산수를 배경으로 해서 이 500명의 제자들이 3355 모여서 뭐 설법을 하기도 하고 책을 경전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통력을 행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 때 그 나한도들이 또 많이 이제 그려졌다는 것은 고려 그 불교 국가 고려에서의 그 스님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나한이 갖고 있는 그 신통력으로서 뭐 복을 주고 또 나라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환란을 좀 물리쳐 달라고 하는 이러한 고려인들의 소망이 이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고려불화는 그 정토계 불화를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여러 점에 160, 70점에 이르는 작품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불화는 세계 최고의 그림이다, 또는 아주 호화찬란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를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고려불화는 어떤 그림이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불화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작품들은 이 가로의 넓이죠. 가로의 넓이가 한 40에서 60, 그러니까 한 두 뺨에서 한 세 뺨 정도 되는 이제 이런 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큰 그림들은 100에서 한 120cm 정도의 넓이를 갖는 이런 그림들인데, 아마 이런 사이즈의 그림들이 많다는 것은 당시 그 비단의 폭이 대개 한 40, 좀 크면 60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도 이제 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외에 아주 예외적으로 굉장히 큰 그림들도 있지만은 그런 건 별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은 이렇게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고려불화는 모두 비단에 그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비단 바탕에 여러 가지 채색, 즉 적색, 녹청색, 군청색, 그리고 거기에 금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그렸기 때문에 이 색은 얼마 안 되고 몇 가지 안 되고 단순하지만 금을 많이 써서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고려불화는 지금 한 700년 지났잖아요. 그 조성한 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색이 참 잘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채색을 칠할 때 그 특히 뭐 육신부죠. 얼굴, 손, 발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부터 채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에서 여러 번 옅게 이제 이렇게 중복해서 채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겉표면으로 이렇게 우러러 나오면서 아주 깊이도 있고 이제 아주 차분한 이런 색깔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채를 한 후에 배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랫도록 안쪽에서 색을 칠했기 때문에 오랫도록 이제 채색이 보존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안료 문제도 있습니다. 이 안료 중에는 이제 석채라고 해서 광물질 안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광물질 안료는 뭐 변색도 안 되고 그렇죠? 굉장히 오랫도록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 동물성, 식물성의 안료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뭐 그야말로 덕칠을 이렇게 막 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제 금을 칠한 것이 보입니다. 금은 뭐 100년, 1000년이 가도 변치 않기 때문에 또 아주 그 찬란한 그러한 금리의 문양이라든가 이제 금색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도 7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려불화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보존이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고려불화의 특징으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소위 문양입니다. 이 고려 문양은 중국 불화나 일본 불화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딱 보면 문양만 봐도 아 이건 고려구나 하고 이제 쉽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소위 그 식물문입니다. 그래서 식물문 가운데 연꽃, 그 다음에 뭐 줄기, 이제 식물이죠. 당초, 또 보상화라고 하는 어떤 상상의 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문, 줄기 같은 것들을 아주 응용을 해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었는데, 특히 대원문이라 해서 이런 것으로 이제 큰 원을 만들어서 뭐 옷에다가 이렇게 문양을 칠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학, 또 심지어는 사자, 봉황 같은 그 동물의 문양도 보이고, 또 거북이 등껍질, 육각형 문이죠. 그 귀관문이라든가 또 마, 그 식물, 그 마의 입을 형상화한 뭐 마연문, 또 구름문, 이런 다양한 문양들이 심문되어 있어서 아주 채색과 함께
이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 이제 고려브라 사이즈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고려브라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크지 않은 작품을 비롯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의 세로 길이가 490cm 정도에 이르는 큰 그림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 다양한 사이즈의 작품들이 있는데, 역시 가장 많은 것은 그 앞쪽에 보이는 한 세로 길이가 한 1m 정도, 그리고 가로가 한 40에서 60 되는 요 정도의 그림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사찰에 가시면 많은 불화들을 이제 보게 되실 텐데요. 이 조선시대 불화죠, 대부분. 그 조선 불화들 보면 어떠세요? 이 불화 안에는 수많은 권속들이 표현이 돼 있어서 그냥 거의 여백이 없을 정도로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정신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고려 불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소위 2단 구도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2단 구도라고 하면은 위쪽에는 부처님 한 분만 그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커다란 광배의 선밖에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권속들은 2명이 됐던, 여기서처럼 8명이 됐던, 뭐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상관없이 다 부처님 무릎 아래로 그리는 이러한 구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그린 부처님이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2단 구도를 갖게 된 이유는 이 고려불화가 영향을 받은 중국의 그 원대, 그리고 더 이른 시기의 송대, 그러니까 송대 불화가 바로 이와 같은 2단 구도를 이제 가진 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고려시대 사회, 고려시대 불교가 귀족 불교, 또 일반 평민들의 불교,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화돼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그것이 바로 고려 불화의 구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그것보다는 그 당시 불화의 어떤 경향, 송원대를 비롯한 이런 불화의 경향이 되게 이렇게 2단 구도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 고려불화 역시 2단 구도로 이제 그려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문양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고려불화의 문양은 굉장히 독특해서 문양만 봐도 고려불화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실 고려불화는 문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배경을 빼놓고 그 존상 안에 보면은 빈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문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일본의 단단진자에 소장된 수월관음도인데요. 자, 무릎 부분에 보면은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한 부분을 보더라도 아래에는 그 소위 귀관문, 거북이 등껍질 무늬로 배경을 삼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 연꽃과 연꽃잎이죠. 이것을 도상화해서 연화 화연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양을 또 위에다가 얹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옷자락에 보면은 그 바탕은 지금 보이실까요? 위에도 있습니다만은 바탕에는 소위 마연문이라고 해서 역시 육각형 무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빗살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생긴 이런 마연문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 위에다가 다시 금으로 그 당초, 즉 줄기가 이렇게 둥글게 엮여져 있는 이런 당초문을 또 문양으로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치 우리가 왜 옷을 여러 가지 겹쳐 있는 것을 레이어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래 문양을 깔고 또 그 위에다가 문양을 그리는 이 레이어드된, 겹쳐 있는 이 문양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문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양 가운데는 그 식물분이 약간 많다 그랬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얼마나 금을 좋아하고 또 문양을 많이 그렸는가,
바로 이 잼린지에 소장이 된 아미타 열애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이제 붉은색의 옷을 입고 계신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금으로 그린 원문이죠. 대원문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무릎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니까 이 안에 보이는 문양은 그 식물 문양과 그 당초문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그런 문양인데요. 이 그림은 뭐 사실 1m가 조금 넘습니다. 세로가.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림인데 이렇게 조그만 부분을 확대해 보니까 너무너무 섬세하고 정말 아주 세밀한 아름다운 문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금으로 그려 있어서 지금까지 전혀 변색이 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왜 사람들이 고려불화를 정말 최고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뭐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고려불화의 그 그림 그리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배채법인데요. 지금 보시던 작품은 앞서 보았던 이 내용도, 즉 서방의 아미타 열애가 임종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그린 아미타 독존 내용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그 얼굴, 그리고 몸, 가슴 부분, 또 손, 이러한 부분은 소위 배채법으로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채법은 뒤쪽에서 이제 여러 겹의 이제 색을 칠한 다음에 이것이 앞쪽으로 이렇게 색이 우러러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선을 그어서 이제 모습을 표현하는 이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배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고려불화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채색이 많이 방락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그런 채색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불화란 어떤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삼국시대 또 통일신라시대 이제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불화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조선시대 불화 그리고 연화사의 불화에 대해서 이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